대한민국으로부터 8,300여 킬로미터, 체코의 작은 시골 마을 두코바니에 한국형 원전이 상륙한다. 유럽 내의 신규 원전 건설 종주국인 프랑스를 누르고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K원전이 한국과 체코 두 나라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ento tender je zároveň obrovskou příležitostí pro náš průmysl. Budou také významným přínosem pro naši ekonomiku. 독립을 꿈꾸었던 대한민국, 자유와 개혁을 꿈꾼 체코. 한국과 체코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오갔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경계를 넘어 100년의 우정을 이어온 두 나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체코는 100년의 국가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로 한국을 주목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수출, 사막 한가운데 세웠던 바라카의 기적은 15년 만에 체코 두코바니와 테물린에서 두 번째 신화를 준비하고 있다. 설계에서 시공, 운영과 폐로까지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100년지 대계. 세계는 다시 원전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을 넘어 글로벌 원전 국가로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큰 길을 모색해 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체코 대통령과 총리 또 정재계 인사까지 연이은 만남을 통해 신규 원전 사업 최종 수주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오늘 KTV 특별 생방송에서 이른바 원전 동맹으로 확인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가능성과 K원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세 분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하영 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세 분께 이번 순방 총평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먼저 문 대사님, 체코 대사 재임 시기에 우리와 체코가 바로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또 공동 성명에서 이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원래 원전 수주는 이 정상 외교 영역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님의 체코 방문은 수주 기반을 단단히 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전통적인 기계공업 국가입니다. 원전과 더불어서 전기차 밸류체인, 첨단 기술, 로봇, 반도체, 고속철, IT 등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갈망해 왔는데 이번에 대통령 가셔가지고 모든 분야 협력을 갖다가 다 독려함으로써 참 내실 있는 정상 외교가 되었다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예. 이효영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원전 수주 확정도 계기로 순방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내년이 한체코 수교 35주년이고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이루어진 순방이라 더욱 의미 있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MOU와 TIPF 체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 간의 교육과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동욱 교수님. 네,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럽에 진출하는 확고한 교두보를 만들고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은요. 탄소 중립의 진정이고 그래서 원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한데 네. 기술 수준이 좀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 장벽을 뛰어넘고 이번에 체코에 진출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이런 원전 동맹까지 가보자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예.
이번 원전 수주에 나섰던 우리나라 팀을 이 팀 코리아라고 불렀었는데 이번 순방에서 이걸 팀 체코리아라고 부르자 이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체코와 우리의 외교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체코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체코는 스스로를 중부유럽 국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중부유럽 국가 체코는 과거에 세계 10대 공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민주주의 섬이라고 불렸던 민주주의 전통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체코는 대한민국을 가치 동맹국으로서 가치 공유국으로 아주 높이 평가하고 굉장히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담당자인 체코전력공사는 2013년도 때부터 발악회 현장을 누차 갔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온타임 온포지션이 맞다라는 것을 수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채권의 수주는 결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 끈한 신뢰관계, 인간관계 구축, 그리고 체코 측에서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5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이번에 팀 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 이번 방문에서는 뭐 원전이 워낙 주요 이슈라서 다른 이슈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원전 외에도 뭐 첨단 산업이랄지 다양한 분야에서 또 MOU가 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와의 무역이나 또 투자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향후 이제 체코와의 무역 투자 규모 좀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체코에는 삼성, 뭐 현대차, 두산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개 이상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체코가 유럽 지역의 이제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EU 가입국이기 때문에 향후 EU 진출에 있어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경우에는 1990년에 삼성물산이 처음 들어갔고 LG는 92년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2006년에 자동차 공장하고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우면서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체코에 대해서 제4위 외국인 투자국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 투자국이고요.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2021년 기준으로 체코 투자 유치, 전체 투자 유치의 2.3%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EU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1위입니다. 근데 이런 투자 관계에 비해서 교육 관계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양국 간 교육이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6년에 이제 현대차 공장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2011년에 한 EU FTA가 체결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겨우 2021년에 42억 달러를 이제 달성하면서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된 수출 품목이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에 집중될 만큼 35%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돼 있고 우리가 체코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주로 전자기기나 자동차 부품에 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원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MOU도 체결하고 TIPF도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 역시 뭐니 해도 화두는 원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에 체코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체코의 입장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전을 갖다가 우리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될 체코의 에너지 기업 세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에너지 기업은 2040년까지 우리는 뭐 에너지 생산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말이죠. 이 원전을 갖다 도입을 해야지만이 그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체코는 이제 원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국가는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이 앞으로 2025년 내년에 계약을 맺고서 2036년에 시운전 들어가고 38년에 상업발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임 프레임 안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절대적이라서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경합했지만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예. 우리와 체코 두 나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단연 신규 원전 사업이 화두였습니다. 핵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업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그런 사업 협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은 한수원은 이렇게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 선정되었고요, 입찰에서. 그래서 지금 그 최종 그런 그 협정 그런 그 최종 그 계약 그 체결에 대한 그런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입찰은 사실 그 체코 산업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그런 기회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한 60% 정도의 그 체코 기업 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황이고 최종 수주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이 수주를 위해 쐐기를 박은 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원전 수주 최종 수주의 가능성을 좀 높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대통령께서 그 이번 방문을 통해서 체코의 니즈를 다 맞춰주셨습니다. 이 원전이 이제 2+2가 돼 있는데 이번 2개, 앞으로 3 내지 5년 뒤에 2개를 더해서 총 4개가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한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까 이호영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방위적인 지금 협력 첨단 산업을 제기했는데 원전, 전기차, 배터리, 로봇 반도체, 고속철 등등이 다 막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코는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의 유럽 전지기지가 되고 우리는 체코의 동북아 전지기지가 됩니다. 이로써 동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총 지금 두코바니의 경우에만 대략 한 24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대한 기회이고 우리로서도 이제 좀 원전 산업이 사실 좀 하락하던 시기에 이걸 수주를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낙수 효과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규모 또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체코 원전 사업은 또 총액으로 봐서는 24조 원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계약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좀 조정이 있겠지만 일단 체코 정부는 24조 원을 한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2기 원전을 갖다가 짓게 되고 36년에 이제 시운전 들어가고 37년, 38년에 차례로 이제 2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상당한 숨통이 튀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신한울 3, 4호기가 32년, 33년인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이제 원전들은 37년, 38년 이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36년의 준공이라서 35년, 36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봤을 적에 상당히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스무스하게 계속해서 산업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체코 원전 사업 개요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볼 수가 있을까요? 테물린 지역과 두코바니 지역에 향후에 원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테물린 같은 경우에는 프라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두코바니 약 1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체코 신구 원전이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두코바니만 24조 원 규모가 될 것 같고 테물린이 만약에 된다면 거의 한 40조 원을 넘어서는 그렇죠. 이제 4기가 되니까 네. 40조 원은 훌쩍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하락하던 우리 원전 산업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조 원 규모의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확신한다. 내년 3월에 한국이 최종 수주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체코 원전 사업의 전체적인 경제성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EU 차원에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사실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으로 회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런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8년에 이제 전 세계 원전 시장이 35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도 2032년에 약 14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도 갖고 있지만 납기 준수하는 그런 사업 관리 능력이나 가격 경쟁력도 있었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가장 매력적이었던 걸로 경제성이 있었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코 원전 사업의 건설 비용이 이제 24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5년 전 우리가 UAE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23조 원 정도 규모였던 걸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평가가 있고 그리고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프랑스가 제시했던 원전 건설 단가의 절반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 입장에서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체코 원전 사업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원전 건설업계에 수출 일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이제 복원이 되면서 더욱더 활력을 띠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원전 동맹을 구축한 우리나라와 체코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미 과거 100년 전에도 교류가 있었는데요. 관련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며 인연을 맺게 된 한국과 체코. 사실 한국과 체코는 100여 년 전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2005년 방영된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기억하시나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고 전도연 씨가 여주인공이었죠.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 인천 프라하 직항이 생기면서 한국인 체코 관광객이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드라마에 등장했던 펍, 우말레후 글레나는 한국어 메뉴판까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한국 분들이 이 식당을 찾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체코가 많이 알려졌지만 첫 번째 인연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여 년 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주둔 중이던 체코 군대. 이 군대는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 겪어온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독립군의 연민을 표시했는데요. 체코 군대가 발간한 신문 덴니크는 1919년 한국의 3.1운동을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조선의 동병상련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만세운동이 서구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었는데요.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체코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이 부대를 이끌던 사령관 라돌라 가이다 장군은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은밀하게 접촉하며 자신들의 무기를 한국 독립군에 매도했습니다. 당시 한국 독립군은 연회주와 만주에 이주한 우리 동포들로부터 은비녀 등을 받아 체코 부대에 건네서 이 무기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직후 일어난 전투에서 동포들의 염원을 모아 구매한 무기로 싸워 독립군은 일본군에 크게 이겼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청산리 대첩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인연을 맺은 한국과 체코, 원전 건설 수주로 다시 한번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원전 산업은 흔히 건설부터 운영까지 100년을 함께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역사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최종 계약이 결정될 내년 3월 기분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 청산리 대첩에 사용됐던 무기가 체코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그 정도로 우리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100년 이 원전 동맹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은데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이제 탈원전을 그만두고 뉴 원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의 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원전에 대해서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 필수적이다라는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핀란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이 모두 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 특히 유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에 말씀하신 대로 이 체코와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들 나라에 대한 원전 수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체코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쟁자들이 프랑스 또 미국 이렇게 쟁쟁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장일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결국은 우리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셈인데 지금 우리의 원전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원전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전들은 이른바 제3세대 원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제3세대 원전은 뭐냐면은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이후에 이러한 중대 사고는 근본적으로 막아야겠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중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나선 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제일 앞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뛰어들었는데 사실 이 3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지만은 2016년에 우리가 세월 1호기를 갖다가 준공하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이거를 실증해서 보였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우리가 UAE 바라카 수출할 적에 세계적으로 이 제3대 원전을 갖다가 이제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나온 것인데 그때도 사실은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3국이 붙었습니다. 그때 한 번 이긴 거는 어찌 보게든 뭐 운이 좀 작용했다라고도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번에 두 번째도 똑같이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가 붙었거든요. 여기서도 이긴 거는 이건 완전한 실력이지요. 근데 이 실력의 배경은 우리나라 원전 사업이 굉장히 튼튼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어가지고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가 APR 1400이라는 우리의 대표 브랜드 제3세대 원전을 만들었지만은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이번에 체코에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좀 더 개선된, 좀 더 향상된 시스템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럽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있거든요. 기술 수준을 갖다 충분히 통과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적어도 서방 세계에서는 뭐 가장 최강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거의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했었거든요.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한번 이제 진검 승부를 벌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또 이제 중국도 이제 뛰어들어올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국가들과는 이제 붙어봐야겠지만 적어도 서방 세계에서는 이거는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네네 대사님. 예. 교수님 말씀에 이어가지고요. 원전 시장을 세계를 보면 지금 원전 수출국이 대개 한 5개 나라가 됩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제재 때문에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방에는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 있고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원전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의미 있는 수주를 저개발국은 몰라도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못 오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요, 단가가 저희 2배인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고요. 이분들은 지연이 많습니다. 6년 정도요. 근데 6년이 지연이 되면 단가가 다시 2배로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오킬루토라는 원전이 있는데 그거를 지연시켜가지고 역시 단가가 3배가 됐고 현재 지금 프랑스가 짓고 있는 영국에 있는 원전, 그 원전도 지금 단가가 2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미국이 연합만 한다면 저희가 전 세계 글로벌 원전 시장을 다 주도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미 원전 동맹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저희가 잠시 짚었는데 유럽이 이제 탈원전을 시도를 하면서 향후에 체코가 우리와 좀 기술을 협력을 해서 뭐 폴란드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제3국으로 진출하자는 제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코가 이런
입장과 구상을 밝힌 의미와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사님도 말씀하셨고 현재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원전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거나 이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여러 국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텐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EU 차원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 이제 EU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체계를 재편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이제 또 발생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자립화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거나 또 이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나 그 중에서 이제 원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흐름이 유럽 국가들 내에서는 지금 약간 추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또 계약이 성사가 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우리 기업들은 향후 다른 EU 국가들로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뭐 가격 경쟁력과 체코가 또 EU 내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접목시키게 되면은 EU 시장으로 이제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코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 안보 위기 문제 때문에 에너지 자립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에너지 전력 생산의 40%는 석탄이고 40%는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 원전으로의 그 에너지 체계 재편을 구상을 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석유와 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자립화를 지금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원전 건설의 허브가 되고자 유럽 전체에서 원전 건설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정책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직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한 자국의 그런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기술력과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제3국으로 유럽 내의 다른 국가들로 원전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그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체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런 원전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 정상 간의 세일즈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회의 있을 때마다 체코 대통령을 만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원전 수주 요청을 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전은 원래 정상 외교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원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간에 100년 동맹을 맺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최고위급에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카 원전 때도 그랬고 이번 체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폴란드 등등 원전을 이제 수주를 추진할 때에는 대통령 특사 파견, 서한, 미팅, 각 나라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협력, 뭐 방안 초청 등등을 다 망라해서 정상회의를 반드시 전개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원전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 윤 대통령이 체코 출국 전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최종 수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 실제로도 체코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수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제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5개 국가가 사실은 전체를 보면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미국은 서방이고 이제 러시아, 중국은 이제 다른 쪽의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하고 경쟁하려면 이제 서방 세계도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국제적인 체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기업의 측면에서 입장에서 볼 적에도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원전 산업을 받들어주는 인프라가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불가리아에 들어갔던 코젤로프 원전도 현대건설을 파트너로 같이 갔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지은 그 웨스팅하우스에 지은 보글 원전, 그 원전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했거든요. 폴란드도 아마 두산에다가 발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협력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한 것이 결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양사의 관계를 뭘로 보냐면은 이 우리가 잘 쓰는 그 휴대폰에서 삼성과 애플의 관계로 봐요. 뭐냐면은 삼성은 사실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100%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기 모델 갖고 자기 거 수출합니다. 근데 애플은 이제 사실은 자기 모델 갖고 있어요. 아이폰에는. 하지만은 그거를 제조하는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부품을 삼성에서 삽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서 메모리도 사고요. 뭐 여러 가지 삼성의 제품을 사거든요. 똑같은 관계입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인프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인프라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독자 모델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모델을 팔기도 하지만은 웨스팅하우스가 나갈 적에 거기에 우리가 또 부품을 갖다가 또 이제 시공 기술을 갖다가 그쪽에 팔 수가 있으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으로서 합의를 보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문 대사님께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적재산권 문제랑 함께 또 하나 거론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덤핑 수주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너무 헐값에 수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덤핑 논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수주를 하게 되면 한 기당 12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국내에서의 그 가격은 한 7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5조가 남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현재 높은 인건비하고 이제 물류 비용을 포함해도 이익이 남는 거로 보거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체코 측에서 말씀드린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수십 번 검토를 하고 자기들 숫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이거 덤핑이 아니고 합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우리 측에서 덤핑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결례다. 네. 체코라는 나라가 야무지게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한국을 지적을 했는데, 덤핑이라는 것은 그것은 외교 결례고 신뢰다. 우리 국가에게 상당히 해가 된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7조는 아니고 국내 지금 6조가 안 됩니다. 5조 7천억 기치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신한울 3, 4호기를 보면요. 5조 7,500억이니까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받고서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것이지요. 덤핑은 사실은 국내 가격보다 싸게 팔 적의 덤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내 가격보다 싸게 팔 적은 거의 2배 가까이니까 이거는 덤핑은 결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국내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다면 체코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죠. 이것이. 근데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걸 적정 가격으로 봅니다.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수송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지화하는 그 비용도 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뭐 국내 가격보다 비싸고 체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것은 적정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체코가 좋아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이거 원전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에요. 이게 체코 사상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항상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품질을 갖다가 바라는 것이지, 결코 이걸 갖다가 싸다 그래가지고 품질이 나쁜 게 들어오게 되면은 체코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적정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덤핑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정말로 체코 입장에서 결코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와 우리가 협력할 사안들이 있다라고 이제 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제 한미 원전 동맹을 이뤄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원전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체코 원전 계약까지 남은 하나의 유일한 과제가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지재권 타결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른 유럽 국가의 원전을 갈 때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전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이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품는 방안을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구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간 기업이 과거에 3번 정도 웨스팅하우스를 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기회가 잘 안 됐는데요.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 지재권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원전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꼭 우리 민간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거를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저는 촉구하고 바라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서는 원전 외에도 경제와 산업 또 첨단 과학과 인재 교류까지 다양한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갱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입니다. 또한 피알라 총리님과 저는 우리 양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는 그 4대 그룹 총수 외에도 6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을 했고 또 체코와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TIPF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된 MOU 수만 해도 56건에 달하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번 2박 4일간의 이제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 행동 계획을 비롯해서 원전, 무역 투자, 첨단 산업, 인프라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MOU가 총 56건이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문서가 13건, 그리고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계기로 서명된 게 문서 10건, 그리고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된 문서가 14건, 그리고 산업 에너지 테크 포럼에서 체결된 문서가 12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관한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결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은 이제 6개의 핵심 분야별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 그리고 경제 산업 교통 분야 협력,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분야 협력, 그리고 동아시아 인태 지역 한반도 분야의 협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국의 산업부가 그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그래서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의 줄임말인 TIPF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게는 이게 25번째 TIPF고요. 그리고 유럽 국가 중에서는 5번째 TIPF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육과 투자를 더욱더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협의한 여러 가지 MOU, 특히 이제 첨단 산업 분야, 그리고 원전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그 포괄적 경제 협력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FTA를 많이 추진했었었는데 TIPF는 어떤 시장 개방에 대한 어떤 구체적 그런 약속보다는 이런 협력을 위주로 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체결을 한 거고, 그리고 TIPF와 함께 이번에 공급망 에너지 대화, 그래서 SCED도 이제 저희가 신설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산업 공급망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고,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이제 정책을 양국 간에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성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플랫폼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배터리, 미래차, 그리고 로봇 이렇게 3대 핵심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야의 협력을 다룬 이제 MOU가 체결이 되는데 불타바 첨단 산업 협력 비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타바라는 것이 저희 우리나라 한강처럼 체코를 가로지르는 이제 강의 이름인데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체코에서도 이런 그런 첨단 산업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제조업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불타바라는 이름을 지어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는 그 체코가 지금 그 유럽 그 주변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추진해서 체코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원전 협력 MOU를 비롯해서 13개의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그리고 인력 양성 이런 전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MOU들이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MOU를 통해서 양국 간의 이제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원전 분야를 비롯해서 첨단 분야, 특히 이제 기술 분야 그리고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까지도 좀 더 전방위적으로 포괄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순방 계기로 한 체코 재무장관 회담도 열렸던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 체코 내 원자력 시설을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풀젠에서 원자력 기업 간의 5건의 MOU를 포함해서 한 19건 정도의 MOU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번 수주뿐만 아니라 한 체코 간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좀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원전하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모두에 나왔지만 100년 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2025년에 건설 착수해가지고 38년이면은 13년간 건설, 그리고 60년이면 73년. 그다음에 한 번 정도는 또 계속 운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년이면 93년. 그 이후에 원전 해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년은 훌쩍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관계를 맺으면은 대단히 오래 가고 그 사이에 이 산업적, 그다음에 과학기술적, 그다음에 문화적 교류도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렇게 장기간을 걸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체코가 기계공업 산업이 좋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럽에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도 좋은 기회가 뭐냐면은 원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갖다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럽은 기술 표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 표준은 주로 이제 영미계의 기술 표준인데 유럽은 유럽 독자의 기술 표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럽의 기술 표준을 갖다가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의 제조 산업을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원전뿐 아니라 다른 기계공업 산업에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체코가 상당히 사실은 원전 연구가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이 있는 국가예요. 예를 들게 되면은 체코에는 이제 10메가와트짜리 연구용 원자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연구로보다는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그 원자를 갖다 운영한 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깁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갖다 운영해 왔으니까요. 훨씬 길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연구자가 사실은 체코가 가가지고 체코에 있는 연구를 갖다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연구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 체코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우수한 나라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안톤 드보르작의 신세계 공화국,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그런 음악뿐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카프카의 변신을 쓴 카프카 작가처럼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라서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도 문화적 교류를 갖다가 이를 통해서 100년간 이루어지니까 이 문화적 교류도 활성화하게 된다면은 전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원전과 경제 협력 외에도 사실 이 국제 정세라든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핵 문제, 그다음에 러북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잠깐 그 전에 그 한 체코 양국은 사실 그 중간 사이즈 국가입니다. 미들 그 스테이트인데 그 역사적으로 체코와 한국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국 정치에 희생이 된 적도 있었고요. 또 그 공산주의 하에서 고통받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그 밀란 쿤데라라는 유명한 작가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키는가, 황폐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 적나라하게 써갖고 그 소설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체코와 한국이 작은 국가로서 역사의 고통을 받고 그러나 살아나고 다시 또 더 잘 되고 이러한 그 마인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운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체코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유럽이 경제가 전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봐도 지금 그 나라가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에 있어서 더 이상 세계 첨단 선도국이 아닙니다.
체코는 그래서 이 가장 믿을만한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 말씀은 양측의 니즈가 굉장히 맞고, 그거는 현실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러한 마음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 동맹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망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외교 문제 말씀하시면은 체코와 한국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와 러북 협력에 대해서는 체코는 규탄하고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체코는 무기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최전선 국가입니다. 예. 한국은 그렇게는 못 미치지만은 장차 우크라이나 특히 재건 시에 양국이 힘을 합해서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그 한 체코 양국이 더 잘 돼서 이러한 지역 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 대사님께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실제로 체코에서 좀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그 당시에도 이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들이 좀 잡혀 있었는지 그게 장기간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서요. 해서 이번 일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밑작업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때 그 2013년도에 그 체코가 1차 입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가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하고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때요. 네. 그래서 낭피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외교적으로 그 특히 체코 전력공사를 가깝게 해서 정말로 많이 외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바라카를 가봐라 라든지 많은 그 외교를 했고요. 그런 관계가 인적 관계로 이어지고 또 그분들이 서울에 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12년 동안 그동안 쌓아서 된 것이고 외교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그 대화와 식사, 신뢰가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원전 관계는 한체코 관계는 반드시 끝까지 간다라고 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K원전의 저력이라든가 또 체코와의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기 위한 우리의 과제 앞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건요. 100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이전에 한 번 이제 정책적 일관성이 무너졌었죠. 근데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회복해 가겠다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원전 인프라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잡는데 결정적인 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원전 사람은 그게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원전을 사는 체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자동차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단종된 자동차는 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받을 때도 문제되고 부품을 교체할 때도 뭐 안 넣으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걸 100년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한국으로부터 기술 서비스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정비해가지고 부품을 교체할 때 그저 한국에서 제조해가지고 와야 될 텐데 이 정책적 일관성을 갖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는 것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한 5년간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사실은 체코 필하모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프라하 필하모니가. 한국에도 오기는 못 왔었는데 제가 한 번에도 그걸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 3월에 계약이 된다면은 체코 필하모니가 와서 한번 그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과 그다음에 안톤 그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공이 에너지 시스템 공학이신데 문화예술 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정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효영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EU가 그 이제 경제안보 정책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전과는 다른 통상 정책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상 환경이 물론 경제안보 문제도 있지만 EU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그런 그 경계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친환경 산업, 그러니까 탈탄소화 정책을 비롯해서 그 탄소 중립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통상 환경 전체가 환경과의 연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 규제들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철강이나 이러한 그 주력 수출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친환경 규제들이 굉장히 좀 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체코 원전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수주가 됐고 우리가 향후 이제 유럽 지역으로 더욱더 이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규제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안전한 이런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신뢰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환경 규제에 있어서 이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MOU도 있지만 이번에 TIPF도 체결하고 SCED와 같은 그런 대화 협력 채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활용해서 체코와의 그런 통상 관련된 현안도 물론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EU 전체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을 이제 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발판으로서 이러한 소통 협력 채널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문 대사님. 예, 우리나라가 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주도함에 있어서 남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지적권 문제입니다. 우리 민관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하영 전추 체코 대한민국 대사 그리고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에서 마련한 체코와의 원전 동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체코에서 유럽, 더 나아가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펼쳐질 K원전의 르네상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TV 특별 생방송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